그러네요. 이왕이면 하는 거니까. 들어갈까요? 예. 제 4조 들어갑니다.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인데요. 자, 이 정도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위한 구조인데요. 우리나라 행정 절차부의 구조가 있는데, 법에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장이 뭐냐면, 총칙이에요. 이 총칙은 이제 공통된 규칙이죠. 총칙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본칙이에요. 본문 들어가죠. 그래서 본문 또는 본칙이 볼 수 있어요. 본문 중에 하는데 본칙은 이제 잘 알다시피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에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 그게 이제 2장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신고 3장. 그 다음에 행정상 입법 예고 이것이 이제 4장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예고 나오죠. 요건 이제 5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지도. 여기서 행정 지도가 6장인데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7장인데 그게 이제 보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서의 모양을 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총칙은 이제 잘 알겠지만은 본칙의 처분, 신고, 익령, 입법 예고 등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학자들의 강학성의 관심과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칙에서 이제 나오는데 방금처럼 이러한 총칙에서 이제 첫째로 공부한 게 이제 1조에서 목적이 나오죠. 목적. 2조에서 정의가 나오고 3조에서 뭐냐면 적용 범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죠.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이제 4조에서 신뢰보호, 신의성실 나오고요. 5조에서 투명성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조문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7조 관할 이렇게 쭉 가다가 처분에 관해서는 이제 위장인데 그러면 17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9조까지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처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신고가 40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행정지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8조에서 이제 51조.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야기 끝나는 셈이죠. 보칙은 경과 규정 등 이걸 두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지금 이제 1조부터 이제 우리가 1조부터 이제 16조까지겠죠. 16조까지 여기 이제 통칙적 규정인데 이때까지 학문적으로 모든 행정 적용과 관련되는 중요한 특히 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 편인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4조에 따라보면 이 4조에서는 이제 4조 1항이 신의 성실입니다. 이제 2항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의 성실하고 신뢰 보호는 배웠습니다. 법의 1번 원칙이고 다 배웠는데 신의 성실은 원래 민법상의 원칙에 출발했고 신뢰 보호는 행정부에서 특히 복리행정의 판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앞에 넣어놨네요. 나오고요. 5조에서는요, 뭐냐면, 투명성의 원칙이 나옵니다. 투명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신의성실 내용 한번 볼까요? 4조 1항에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걸 트로이운트 글라벤 하는데요. 이거 신의에 따라 성실의 원칙인데 잘 알다시피 민법상의 원칙에서 출발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행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신뢰보호하고 거의 구별이 잘 안 된다. 이 항은 독일의 행정법 판례에서 인정된 원칙인데 미망리 사건에서 인정된 판례인데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이러한 관행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정선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행으로 반복되었다. 또는 뭐냐면 관행이 반복됐다는 것이 신뢰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 보호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은 하면 좋지만은 상대방이 좋지만은 법 적합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익이나 또 제3자에 대한 이익을 형량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건 소급표 금지의 원칙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신뢰 보호의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4조하고 5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8조가 있는데요. 요 이야기를 먼저 전체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해보죠.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두 가지였습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고 행정절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이제 행정절차법이라고 생긴 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법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 용어인데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합니다. 옛날에 했지만은 실체법이란 말이 있고요. 절차법이란 말이 있어요. 또 우리가 실정법이란 말이 있고요. 이 반대가 뭐냐면 자연법이 있어요. 원래 실정법이란 말은 이제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의 의미와 유사한 것은 재정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뭐냐? 법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실정법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때는요, 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뭐냐? 현실의 국가 안에서 힘을 쓰고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는요, 중세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인간의 세속의 법이 있는데, 이 세속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자연법 사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정은 자연법은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어지는 그런 규정이어서 과거에는 서로 정반대의 개념으로 왔지만은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됨으로써 이제는 그 실정법이 사실은 내용이 정당한 법인데 그 내용이 법 자체가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은 바로 자연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는 자연법에 있는 많은 규정들, 즉 법의 일반 원칙에 있는 많은 규정들이 오늘날 실정법에서 명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것은 맞지만은 개념적으로는 구분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실체법은 내용입니다. 실체라는 것은 내용을 얘기하죠. 알맹이, 내용이죠. 절차는 사실은 형식, 껍데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실체법인데 이 실체라는 것은 뭐냐? 권리나 의무의 이런 발생과 변경 소멸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입니다. 즉 요것 때문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체법적 또는 실체적 작용이라고 할 때 행정행위,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조세 부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조세를 부과하는 부과하는 행위를 실체법적 행위라 그러고 그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냐? 실체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생된 그런 권리나 의무가 바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시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에 관한 법 또는 의무를 확보하는 절차에 관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된 이런 사실은 이런 발생이 된 거죠. 사실은 권리 의무의 발생의 직접적인 근거를 얘기하죠. 이러한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고요. 이미 발생된 권리나 의무의 이러한 실현 절차죠. 이러한 절차가 하는 법입니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권리 구제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무에 대한 실현 절차를 의무이행 확보 수단 또는 절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우리가 행정 절차법은 절차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게 원칙이고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절차적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이런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런 행정절차법에는 대부분의 규정,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들은 다 뭐냐? 행정절차법적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절차적 규정, 대표적인 것이 사전 통지, 미리 통지해줘라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 청문, 또 나중에 결론 내렸을 때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 주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절차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절차와 형식에 대한 규정들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행정 절차부에는 절차법만 있느냐 아니고 실체법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러한 4조, 5조, 48조 나옵니다. 즉 행정 지도에 관한 비례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조, 5조에 있는 방금 얘기하는 앞에 나와 있는 신의성실, 신뢰보호, 투명성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48조에 행정 지도는 필요한 최소한 데 거쳐야 된다는 이러한 비례의 원칙 같은 것들은 바로 뭐냐면 실체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는데 이러한 실체법 또는 실체적 규정인데 이러한 실체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실체적, 즉 이러한 권리 의무에 대한 발생의 이러한 근거가 되는 이러한 실체적 규정인데 이러한 실체적 규정들은 뭐죠? 이러한 실체적 규정들은 오늘날 뭐냐? 사실은 뭐냐면 증가되는 추세인 거죠. 이러한 증가되는 추세였다. 이렇게 되죠. 증가되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학자들이죠. 이런 학자들이 사실은 이러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증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행정 절차법을 행정법의 일반 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학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현재는요. 이러한 행정법에 일반 법전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법전이 없는데 일반 법전화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가되는 추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런 세계적으로는 증가적인 추세가 있는데 물론 이때 세계라는 것은 우간다 같은 나라 말고 선진국을 얘기합니다. 선진국에서 세계적으로는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죠. 이런 우리나라의 법에는요 사실은요 매우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넓지 않다. 넓지 않은데 몇 개 안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실체적 규정이다. 즉 우리가 신뢰보호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은요 아까 우리가 미망인 같은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과부수당을 받을 권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말들이 더 중요하고요. 나머지 그거는 법의 일반 원칙 때 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은 둘 다 뭐냐? 국세기본법은 둘 다 있는데 민법에는 신의성실이 있지만은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는 잘 알다시피 이 두 가지를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49페이지 들어가서요. 5조의 투명성. 행정청이 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성은 다르게 말하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 명확성의 원칙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애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량이 쓸데없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명성의 원칙도 간접적으로는요, 재량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 부분은요, 군데 또는 전체 다가 뭐냐면 사실상 행정청이 의사결정할 때 재량의 행사를 잘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행정 절차라는 것이 사전적인 권리 구제인데 그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기속행인 경우는 사실은 국민이 뭘 개입할 여지가 별로 적은 거죠. 그러나 재량인 경우에 사실은 재량의 남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이제 실제 규정 끝났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548페이지 보면 07년도 관사 문제 다음 중 행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의 1번 원칙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1번에 비례 원칙도 있고요. 48조에 2조에 2번에 신뢰보호 원칙은 방금 얘기할 때 4조 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둘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요. 그때는 뭐냐 총칙에 있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총칙은 다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총칙에 있는 규정을 이 출제하는 선생님의 실수지만은 그렇게 알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48조에 있는 것도 비례의 원칙도 법의 일반 원칙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다. 시경에는 중앙이고 얘는 지방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옛날에는 소홀히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행정부학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 가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잘 안 보게 되고 잘 안 보는 부분에 출제가 되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봐놔야 되죠. 관할 들어갑니다.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엉뚱한 놈이 엉뚱한 데가 접수한 거죠.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민사에서 원칙은 뭐냐면 관할을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각하합니다. 왜? 관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지만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여기서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관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맞는데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각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장들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신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행정청은 친절하니까.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오고요. 2항 행정청은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의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이 문장은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오늘날 관할에 관한 다툼, 특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관할에 관한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문에 있는 부분과 조문에 없는 부분이 동시에 다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죠. 물론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데 뭐 다툼이 없으면 이런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않은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스스로 다른 행정청인데 행정청 안에 관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통으로 이런 공통되는 이런 상급 행정청. 사실 이제 위에가 이런 상급 행정청이 이제 예를 들면 있으면은요 있는 경우하고 이제 없는 경우 나오는데 있으면 뭐 상급 행정청에서 위 형님이 다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는 뭐냐 그냥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할 결정권이죠. 이런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게 되죠. 없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이 문장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각 상급 행정청 이거는 각 상급 행정이 다르겠죠. 각 상급 행정청의 각 상급 행정청입니다. 각 상급 행정청의 이러한 협의로 하게 됩니다.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로 한다. 여기 돼 있어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열대 때 관할이 결정해서 이거는 상하 관계입니다. 그럼 이거는 대등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건 대등 관계가 되더라. 하나 더 알아두면 좋겠고요. 원래 강론에서는 상세히 다루는 부분인데 나오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고 말았어요. 그럼 협의를 한다. 근데 만약에 협의를 결정하면 좋지만은 협의가 이런 성립하지 않았을 때 협의가 그냥 성립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립하면 협의로 끝나겠지만은 협의의 불성립 시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불성립 시에 이러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죠? 사실은 이야기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첫째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론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잘 알다시피 이름은 행정청이라고 했지만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는 행정주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것이 국가기관 간 그 다음에 이런 국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관 플러스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 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입니다. 즉 행정주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관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이러한 단체장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뭐냐면 법원이죠. 이러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이걸 보고 권한, 쟁의라고 표현하고, 법원은요, 기관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한양대학교에 있는 장태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선임할 때 행정이고는 사부로 넘어가는 경우고, 행정부 안에서는 뭐냐면 국무회의, 국무회의는요 뭐 하는 기관이냐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장관에 관한 업무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은 국무위원이 되는 거죠. 근데 국무회의의 이러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견해입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 견해거든요. 장태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인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제 우리 헌법에는요, 이런 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근거가 뭐냐면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상 국무회의라는 심의의 대상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기관 간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싸움이 났을 때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선을 딱 끊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붓으로 선을 딱 긋잖아요. 그럼 붓을 한 획이라고 하잖아요. 획으로 해서 권한 획정이라고 말해요. 권한을 획정에 관한 그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 51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로 투태로 나올 수 있고 밑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행정기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7조 행정청은 행정간의 원활한 수행에서 서로 협조해야 된다. 협조 의무를 규정해놨고 8조 행정의원 나오는데 행정의원은요 잘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총론에서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인데 강론에서 하게 되는데 행정관청 간의 상호관계 중에서 행정관청, 행정기관이죠. 이런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있는데요. 상호관계 중에서 대등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대등관계입니다. 대등관계가 뭐냐면 행정의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의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조직부에서 잠깐 언급됐을 뿐인데 실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행정청하고 행정청끼리는요 사실은 대등하지만은 만약에 파견돼간 공무원은 뭐냐, 만약에 그래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산불에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장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하고는 사실 서울시 안에 있는 건데 그거는 좀 그렇네. 만약에 그 서울시하고 만약에 국방부하고 있다. 그럼 행정안전부하고 국방부 소속이 있는데 있어도 사실은 대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원된 공무원들은 그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정도면 되고 당사자 등 나오죠. 구조에. 당사자의 자격 나오는데 봐봐요.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즉 될 수 있는 것을 당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인 되고요. 법인 되고죠. 근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된다.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사무는 별로 안 중요하죠.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당사자란 말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법인격이 있다고 표현하죠. 같은 말인데 핵심되는 말은 뭐냐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포함될 수 있느냐? 이게 많이 나오죠. 포함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자 한번 봐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될 수 있는 법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될 수 있다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행정절차부에서는 대표자를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좀 공부 좀 진행하고 나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정리해봤자 잘 모를 거니까 일단 절차부에서는 그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다 가는데, 당사자 들어가죠. 당사자 말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권리 의무에, 권리나 이런 의무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를 얘기하고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권리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또는요,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원래 민법상에서 학자들이 만든 이론이 나와가지고 행정법 학자들이 그대로 쓰기가 좀 찝찝하니까 별 뭐 의견도 없어. 권리 능력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법인격을 가진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게는요, 이러한 자연인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다음 이러한 법인 포함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인이 아닌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이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법인의 종류 중에서 사람의 인적인 결사에다가 초점을 두면 사단이고 재산의 집합에다가 초점을 두면 재단인데, 근데 뭐 그건 법인이 아니란 말이 무슨 소리냐 할때 사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되게 애먹어요. 왜냐하면 이 법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어떻게 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실 권리 능력이 있거든요. 말 자체가 좀 웃기는데 용어 때문에 되게 애를 쓰는데, 사단이나 재단인데 이러한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이러한 실체는 이러한 구비를 했지만은 문제는요, 사실 이게 대한 이러한 신고나 이러한 등록 같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단이나 재단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식이 뭐냐면 교회 또는 문중 이런 게 있습니다. 문중 같은 거 있죠. 이런 문중 같은 것들은, 자, 만약에 이러면 뭐 경주김씨 문중 있다. 그럼 경주김씨 문중 있을 때 분명히 족보에서 그 단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신고나 등록을 안 하더라도 단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왜 해주냐 이거야, 법인격을. 그럼 안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사의 자유가 인정됐는데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려면 자유롭게 놔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이나 신고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법인격을 안 준다면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셈이 돼가지고 사실은 강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중한데 그냥 등록하면 제일 좋겠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덕수이시 문중인데, 이순신 장군의 덕수이시 문중은 대가 끊어졌죠.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대가 끊어진지 모르겠어요. 대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가지고 막 이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에 또 엄마가 또 뭐 파양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재산 있잖아. 그 재단이죠. 그 재산을 이 엄마가 또 팔아먹어가지고 또 덕수이시 문중이 있잖아요. 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대원 판례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덕수이시 한번 찾아봐요. 이순신 쳐보면은 덕수이시 나오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데, 그때 이때 문중이 뭐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나오고, 이거는 중요하고, 10조, 지위의 승계, 대표자, 원래는 다 다른 데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데요.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에 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하는 자는 당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자, 우리가 승계는요, 아무 말도 안 할 때는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입니다. 자, 2항. 당사자 등이 합병된 때, 법인 등이 합병된 때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이 당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되고요. 넘어가서 4항에서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의 승인을 얻어서 당사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다. 11조 대표자 들어갑니다. 대표자가 나오는데, 다수의 당사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주의됩니다. 하얀다 아닙니다. 원래는요,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의 당사자 등은 선정할 수 있는데, 이 항에 들어가면, 자,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면 맨날 나가 출석하면 다 힘드니까 대표자가 네가 나가라 이거죠. 이 항이 중요하죠.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이 경우 당사자 등이 대표자의 선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행정청이 직업 선정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뭐 수백 명이 맨날 와서 있잖아요. 행정 어떻게 보아서 복잡거리면서 시끄러우면 일을 못 하겠죠. 12조 대리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정도 봐놓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조 대표자 및 대리인의 통지인데 중요합니다. 출제되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해임할 때는 또 안 같다. 나오죠? 조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조 송달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배웠을 때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에 송달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그 송달에 대한 규정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14조, 15조, 16조는 되게 중요한 조항이죠. 왜냐하면 처분 또는 행정의 효력의 발생일과 바로 관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사실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봤을 때요, 송달 나오죠. 송달은, 즉, 예를 들면요, 의사를 표시하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송달이라고 표현하죠. 송달할 때 송달의 방법은 우편, 교부, 우편은 아시죠? 우편은.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우정기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고, 교부는 건넨다는 뜻입니다. 교부한다. 여러분들 원서를 교부한다. 원서를 건네준다. 우리가 주로 원서 교부 누가 합니까? 주로 앞에 있는 그 뭐냐면 수의들이 있잖아요. 수의시에서 하잖아요. 교부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도 되고 거소도 되고 영업소도 되고 사무소도 되고 전자우편 주소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주민등록부와 달라요. 주민등록부에는요 주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는 주소가 사실은 송달받을 장소가 여러 군데입니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다. 나왔습니다. 일단 읽어놓고 정리합시다. 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중요한 건 뭐냐? 수령 확인서를 받고입니다. 옛날에 시험에 출제됐죠? 수령 확인서를 필히 수령해야 된다? 맞아요. 받고라 할 때는 필이란 말이 법률 조문에 없더라도 당연히 있잖아요. 필히. 그죠?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필이란 말은 반드시 필자잖아요. 반드시 교부를 받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용자,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피고용주 아닙니다. 피용자라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들 employee를 얘기하죠. employee가 아닌 employee. 또는 동거자로서 사실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학원으로도 이제 저한테 대한 것들이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안 주고 가는 이유는 사실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안 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동바 맛이 같구나 이래가지고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왜냐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는요,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몰라도 할아버지들은 어려운 거야. 가끔 가다가 왜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음산한 데다가 이렇게 구석대기에다가 있잖아요. 뭐 성인용품 해가지고 합니다. 뭐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은요, 옆에 지나가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보나마나 거기서 뭐 음란물을 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학생들 지나가다가 저걸 왜 요새 같은 저거 아무나 다운받으면 되는데 다운 못 받는 아저씨들이 가겠죠. 내 생각에는. 그 문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4항 들어가죠. 다음 각고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거죠. 송달을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에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합니다. 인터넷 공고 기본으로 알리고 그다음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인터넷 공고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에 하나는 선택의 대상인데 이걸 묶어가지고 관보, 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그리고 인터넷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큰일 나죠. 그것들. 그거 답으로 나온 적 있죠. 그럼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신출 기묘하게 뭐 궤도 루팡처럼 그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 송달이 알지만 불가능한 경우 있죠. 뭐 개성에다 보내야 된다. 개성에 있는 부인에게 나 이제 그만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일단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항에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은 자의 성명, 명칭, 발송 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들어갑니다. 1항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원칙적으로 송달 받을 적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도달주의, 즉 민법상의 도달주의가 그대로 규정되어 있고요. 2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때입니다. 입력된 때, 확인된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사망에서는 만약에 14조 사항, 즉 이란요 14조 사항의 경우인데 이제 잘 알다시피 공고에 의한 거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14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물론 그 규정대로 하는 거죠. 특별한 규정에서는 5일짜리도 있고 그렇죠. 판례에서는 5일도 있을 수 있는 게 꼭 5일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 14일이지만 참 법령상으로는 원칙적으로 14일이지만은 판례는요 개별 법령에 대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5일 나와도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6조 기간 및 기한에 특례인데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아까 전에 14일 못 지킨다. 그때는 사유가 끝난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왜냐하면 배가 뭐 안 떠납니다. 배가 안 뜨면 배가 안 떠도 뭐 그 동네 행정관서가 없어요. 목포까지 나야 되는데 배가 안 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2항에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한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우편이나 통신에 소유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재량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 안 돼 있고 외국에는 30일, 국내에는 14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행정절차법처럼 규정 안 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처럼 규정해가지고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런 거 나오죠. 14조부터 들어가죠. 송달이죠. 이런 거. 잘 알다시피 송달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잖아요. 뭐 하느냐면 이런 행정처분 등의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뭐냐면 행정 절차에 관한 총칙이기 때문에 굳이 처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송달이죠. 이런 송달의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송달의 방식인데 송달의 방식으로서는 잘 알겠지만은 되는 것이 우편이 있고요. 또는 이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예외제가 있습니다. 예외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인정되는 게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럼 예외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이러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동의했을 때 동의를 요하는 경우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이런 전자우편으로 하는 경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만나는 장소에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편이나 교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명문상으로는 우편과 교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편의 경우는 뭐냐면 판례입니다. 자, 문제는요. 내가 도달했다는 건데 문제는 주장할 때 상대방을 못 받아서 이렇게 뻑뻑 우긴단 말이에요. 서로 우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요. 이런 도달된 것으로 아무도 못 받지. 이런 추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우편의 경우는 등기 우편의 경우는 도달을 추정받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편은 사실은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받는다. 그러나 사실은 등기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도달로 추정되지만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등기가 반송된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판례에서 나오죠. 그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달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예를 들면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에 본인이 아니고 이런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 봤을 때 이런 도달로 추정해 주냐 하는 문제인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요,
이런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수령에 관한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해서 이러한 수령 권한의 이러한 위임으로 추정해 주느냐 이 말하고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에 준 날짜냐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시 전달받은 날짜냐 어느 날짜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제 수령에다 위임을 추정해 주는 것은 세금의 경우는요 이거는요 추정해 줍니다. 근데 부담금 이런 부담금 같은 것들은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판례도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응용한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알아주시면 좋죠. 자 교부인데요. 이 교부의 경우는 잘 아다시피 교부할 때 원칙으로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수령 확인서죠. 이러한 수령 확인서를 이러한 바꿉니다. 당연히 밭을 닫을 때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 때 필히 당연합니다. 필이라는 말은 법에서는요 법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 반드시 보면 해야 된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수령 확인서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점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송달을 받지만 송달받았자를 만나지 못했다 나오죠.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이죠. 나오는데 자 이러한 상대방을 이러한 만나지 못한 경우죠. 이러한 못한 경우에는 못한 경우에 이제 교부 가능한 자 이러한 교부를 누구한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 것 아닌 것 얘기하는데 인 것과 아닌 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게 보면은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유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 사무원 이런 피용자 이런 동거인으로서 사물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 사물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를 사실은 의사 능력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지만은 피용자는 되지만은 고용주 안 됩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4조 사항이죠. 동의에 의한 경우 많이 묻습니다. 인터 공고라는 거죠. 공고. 시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죠.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처분의 효력의 발생 요건이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송달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공고에 의합니다. 따라서 공고는 요건이 까다로운 거죠. 공고에 의한다. 공고는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런 공고할 수 있는 공고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고의 경우 그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을 때 첫째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소를 잘 알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주소 불명 잘 알 수 있는 건데 알았더라도 송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송달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저론자 공고의 사유가 됩니다. 공고의 사유인데 송달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공고의 방법이죠. 자, 공고 방법 아주 중요하죠. 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순서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사실은요, 이런 관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관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관보.
지방에는 그냥 공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공보, 그 다음에 게시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보나 공보가 없는 동네 또는 간보나 공보가 안 할 경우에는요, 일간신문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잘 알다시피 국회의장이 제 의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송부했는데 대통령이 가타부터 말이 없다 하면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간신문에다 게재를 하는데요. 요것도 하고 저기서 일간 중 하나입니다. 그건 좋은데요. AND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필수입니다. 인터넷은 필수고 위에 거는요. 위에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도 공부해야 된다. AND입니다. AND. 그래서 인터넷에도 공부해야 된다. 인터넷을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 중 하나 하게 되면은 틀린 말이 되고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러한 효력인데요. 이러한 공부의 경우는요. 우리 판례죠. 이러한 판례가 그러한 이러한 상대방이 알았느냐의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공부의 경우는 상대방이 알거나 모르거나 일단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일이죠. 효력의 발생일 언제냐? 원칙적으로 공고는요. 원칙이란 14일인데 14일째가 아니고 14일이 경과한 날이죠. 지난 날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란 14일인데 10일로 출제된 적도 있고 다양한 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아까 전에 외국에 거주 처리한다. 외국에 거주 처리할 때는요.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다고 됐지 3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불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좀 쉬었다가 17조 들어가겠습니다.